강철 같은 신체를 지닌 한 무술스타가 영광의 정점에 서 있던 순간 한 미녀의 침대 위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물 반응일까요? 아니면 조직폭력배의 잔인한 숙청, 음모나 이름 모를 고수가 행한 신비로운 시간차 점열 때문일까요?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아들이 가문의 잔혹한 저주에 걸려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겼다고 믿었을 정도입니다. 과연 어떤 공포스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전설적인 무술 영웅 이소룡의 죽음에 얽힌 가장 어두운 이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3년 7월 20일 홍콩의 화창한 아침, 이소룡은 매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제작자 추문혜와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무더위 속에서 무술 장면 연기에 매진한 후 그는 새 프로젝트를 논의하고자 추문혜와 함께 여배우 정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5월 그가 녹음실 에어컨이 꺼진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다피스트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패의 집에서 업무를 보던 중 음료수를 마셨음에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고 극심한 두통이 몰려오자 그는 정패가 건넨 진통제 액화제직 하나를 복용했습니다. 이소룡은 휴식을 취하려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으나 무술 영화의 영웅이었던 그는 결국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운명적인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8시 15분경 정패가 그를 깨우려 했으나 일어나지 않으면서 상황은 긴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스타가 자신의 집에서 발견될 경우 터져나올 스캔들을 우려한 그녀는 망설이다가 추문혜에게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그들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정패의 개인 의사를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맥박과 호흡이 멈췄던 전설적인 영웅을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직접적으로 지연시킨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들이 심장에 직접 아드레날린을 주사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밤 11시 30분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른 뇌와 함께 맞이한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조폭에 의한 암살이나 가문의 저주 같은 수많은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파상 공세와 정패를 향한 비난 속에서도 아내 린다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고 2만 5천 명의 팬들과 함께 장례를 치른 후 그를 시애틀에 안치했습니다. 이소룡이 영원히 떠난 후 정패의 삶 또한 대중의 분노가 집중되면서 가장 어두운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수천 명의 과격한 팬들이 가하는 정신적 테러 속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녀는 무술 전설의 죽음에 대한 속죄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라는 수많은 협박과 극단적인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그녀는 금지된 물질에 손을 댔고 1년 동안 대마초를 남용하며 조현병과 뇌손상, 기억상실 증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재활과 기억 회복을 위한 긴 치료의 여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1940년 11월 27일 샌프란시스코의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이소룡은 18세가 되기 전 이미 2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일찍이 영화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선천적인 활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무술 황제가 왜소한 체격과 좋지 않은 안색, 매우 나쁜 시력들, 순탄치 않은 신체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은 선천적 기형으로 걸음걸이가 다소 부자연스러웠고 이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는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전환점은 13살 때 찾아왔는데 거리 싸움을 겪은 후 이 사건은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술에 입문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고된 수련 끝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으며 24세 때 미국의 한 무술 대회에서 눈부신 기량을 선보이며 할리우드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매력은 드라마 그린 호넷의 케이토 역으로 이어졌고 서양 스크린의 아시아 스타로서의 존재감을 공식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향한 길은 험난했으며 해당 시리즈의 방영이 중단되면서 그의 미국 내 경력은 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그가 오랫동안 공들였던 프로젝트인 영화 쿵우의 주연자이가 아시아계인 본인이 아닌 백인 배우 데이비드 캐러딘에게 돌아갔을 때 가장 큰 상실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비록 정신적으로 큰 타격이었으나 그 불공정함은 오히려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든 불꽃이 되었고 스스로를 세계적인 불멸의 상징으로 만드는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소룡은 단순한 무술가에 그치지 않고 강철 같은 규율의 화신이었으며 감독과 제작자로서 절대적인 정점을 정복하려는 열망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집중력과 매일같이 보여준 강렬한 목표의식은 함께 일했던 모든 동료를 경악해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영광 뒤에는 위험한 건강 상태가 숨어 있었으며 생전 마지막 모습은 몸무게가 겨우 57kg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비극의 서막은 1970년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그는 심각한 디스크 부상을 입어 신경이 심하게 압박받는 상태였습니다. 은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철 같은 의지와 물리치료, 그리고 통증을 억제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을 병행하며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기록에는 선천적 혈압인 잠복고환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과거 군 입대를 거부당한 원인이었으며 남성성에 대한 깊은 심리적 콤플렉스를 갖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이러한 결함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강박적인 갈망이 그를 그토록 처절하게 무술에 매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여러 논쟁 중 초기에는 대마초 과다 복용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시신에서 발견된 양은 생명을 위협할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스크린 위의 강인한 전설도 현실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에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병련의 병력과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등을 근거로 간질 환자 급사, 뇌전증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와 업무 압박 속에서 녹음실에서 쓰러졌던 모습은 전형적인 간질 발작의 특성과 많은 공통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간질 환자 급사, 뇌전증 사이의 연관성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당일 밤 발작을 목격한 증인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제외되었습니다. 측근들의 증언 또한 이소룡이 간질을 앓았을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 중이나 도장에서 그가 발작을 일으킨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아내 린다 리케도일 또한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진통제 액화제직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결론 지어졌으나 부검 보고서에 전형적인 기도 부종 징후가 없어 아는 전문가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소룡처럼 알레르기 병력이 전혀 없던 무술가가 그런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쓰러지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의사들은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소룡의 경력 중에는 뇌동맥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위험한 장면에서는 대역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격투 장면을 직접 소화하며 머리에 수많은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용쟁호투 촬영 당시 그는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을 꺾으려는 도전자들과 끊임없이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보고서를 면밀히 연구한 전문가들은 동맥류 파열의 특징인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록 중 납과 수온 수치 검사가 나타난 점은 무술, 전설을 겨냥한 독살 음모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이소룡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는 암살에 대한 피해 망상에 시달려 침대 곁에 항상 검을 두었고 총기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이 시기에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확연히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주목할 만한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소룡은 피로와 두통을 호소했을 뿐 심각한 병리적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소룡의 돌연사는 단순한 의학적 비극을 넘어 진실과 루머의 경계가 모호한 음모론의 어두운 서막을 열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른 급격한 변화는 그가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홍콩 영화계에서 이소룡은 이미 많은 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불꽃 같아서 어떤 도전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갈등 중 하나는 영화 당산 대영의 나요 감독과의 사건으로 이소룡은 말다툼 도중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이소룡과 골든 하베스트의 성공이 쇼브라더스를 위협하게 되자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킬러를 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사마프에와의 긴장 관계였습니다. 특히 이소룡이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의 아들과 싸움을 벌인 이후 그는 조직 폭력배들의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곁을 지켰던 정태가 훗날 홍콩 연예계와 마피아를 장악한 검을 향화감과 결혼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살설과는 반대로 세 곳의 독립된 실험실에서 진행된 독성 검사 결과 그의 체내에서 어떠한 동물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무술계에서는 더 신비로운 가설인 시간차 점열 암살설을 믿고 있습니다. 소림사 승려나 이름 모를 고수가 36개의 사열 중 하나를 찔러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죽음이 찾아오도록 설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화 사망유의 촬영장에서 낯선 엑스트라가 이소룡을 기습 공격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더욱 신비감을 더합니다. 무술 전문가 얼문테이구는 그 의문의 타격이 풍우왕의 죽음을 예약한 것이라 믿으며 강철 같던 몸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과학과 법의학의 설명이 미흡한 상태로 남으면서 대중은 전설의 죽음을 해석하기 위해 영적 세계나 풍수, 관상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상가는 이소룡이 인중이 너무 짧고 눈썹 앞머리가 끊어져 있어 요절할 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것은 스승 연문이 남긴 예언이었습니다. 연문은 이소룡을 처음 만났을 때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그의 걸음걸이를 보고 단명할 상이라고 평했습니다. 비극적인 우연은 그의 아들 이국호마저 28세의 나이로 촬영장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가문의 저주라는 공포로 굳어졌습니다. 이는 이소룡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쫓아다니는 은유적인 괴물과 싸우는 내용을 담은 전기 영화 드래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 속 괴물은 이소룡에게 본인의 묘비를 미리 보여주었고 결국 공격의 화살을 이국호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영화 개봉을 단 2달 앞두고 실제 현실에서 소름 끼치게 재현된 디테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소룡의 부모는 이전에 아들을 잃은 아픔 때문에 악귀의 눈을 피하고자 아들에게 소봉왕이라는 여자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용의 해, 용의 시에 태어나 용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소룡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결국 그가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악귀에게 영혼을 빼앗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아버지의 32세 죽음과 아들의 억울한 28세 죽음은 이씨 가문의 저주를 영화 역사상 가장 섬뜩한 기담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과학적 증거 없는 추측에 불과할지라도 이 완벽한 일치 앞에서 사람들은 이소룡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소룡의 죽음은 의학적 사고와 완벽한 암살 음모 사이의 경계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쇠약해진 신체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둠의 손길이 내린 예약된 타격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 이 전설의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